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크노미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지브리죠. 지브리 네. 이슈 이후 챗 GPT를 포함한 생성형 AI 사용자가 정말 빠르게 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요즘 카카오톡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지브리 이미지 비슷한 걸 만들어서 보내주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실제 요즘 AI 쓰는 사람들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작년 기준까지 오픈 AI 전 세계 사용자가 한 3억 명 정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샘 알트먼의 인터뷰들을 보면 적게 잡아도 8억 명 이상, 최대로 잡으면 10억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야. 그러니까 진짜 이게 좀 놀라운 일이죠. 그 그림 그리기 기능 이런 것들 생겼다고 정말 전 세계에서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만 쓰는 게 AI라고 생각했다가 누구나 쓸 수 있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픈 AI만 그런 게 아닌 게 그 메타 AI라는 게 있죠.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다루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좀 관심이 떨어지긴 하는데 지난 5월 29일에 이제 마크 주커버그가 이제 주주총회 때 이야기한 걸 봤더니요. 이 메타 AI 챗봇도 월간 활성 사용자가 10억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야.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안 쓰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 쓰는 것만 해도 벌써 10억 명이니까 어쨌든 간에 어떤 서비스든 전 세계 인구의 한 뭐 10억 명 정도가 이렇게 지금 이제 AI를 쓰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챗GPT 사용자가 뭐 설치되는 통계마다 좀 다르긴 한데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이제 그 통계를 분석하는 사이트들을 봤더니 휴대폰 이용자들 대상으로 생성형 AI 이용 설치자 수를 봤거든요. 네. 최대로 잡은 수치일 것 같긴 한데 챗GPT 설치자 수가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 기준 1,750만 대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거의 뭐 우리가 뭐 4천만 인구 이렇게 하면은 2명 중 1명 정도는 이제 챗GPT 앱 깔고 쓰고 있는 뭐 시대가 왔다. 뭐 이렇게도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지 이 AI 관련한 회사들의 뭐라고 할까요? 빠른 시장 점유 이걸 위한 노력들도 빨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대표적으로 오픈 AI 그런 맥락에서 그런지 우리나라에 아예 공식적으로 진출하겠다 발표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오픈 AI 코리아라고 하는 법인을 가지고 한국 법인 설립을 지난 26일에 이제 공식화한 것인데요. 오픈 AI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사를 낸 게 12개째이고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그 오픈 AI가 세우는 것이지? 뭐 전략적 방향인가 이럴 수도 있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시장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이 오픈 AI가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챗GPT가 무료 버전하고 유료 버전이 있잖아요. 근데 유료 버전 우리나라 가입자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감이 없는데 그래도 네. 한 500만 명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놀라운 건 비교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당연히 챗GPT 유료 가입자가 제일 많은 게 미국이겠죠. 그렇겠죠.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유료 가입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픈 AI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그 인구 규모에 비해서 아니 미국 다음으로 유료 가입자가 많을 정도면 정말 AI를 열심히 쓰는구나라고 볼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이번에 한국 법인 설립을 공식화했고요. 예. 실제 뭐 계속적으로 요즘에 그 인력 채용들이 링크드인이나 여러 사이트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제 채용 공고를 보니까 단순한 그냥 세일즈가 아닌 게 기본적으로 계정 관리자뿐만 아니라 솔루션 아키텍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루션 엔지니어, 그러니까 개발자들도 같이 뽑고 있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그냥 단순한 세일즈 수준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맞춤형으로 있는 뭔가 AI에 대한 협업이나 아니면 대기업들이 요즘에 이제 오픈 AI 툴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려는 움직임들,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에 대한 얘기는 아직은 잘 안 나오곤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다음 정부가 누가 들어서든 간에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으로 좀 협력하려는 이런 의사들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 AI 오픈 AI의 그 CSO 네. 이 사람이 한국계라고 네, 맞아요, 들었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어떤 상징적으로 한국에 먼저 지사를 세워주나 보다 했는데 그게 네. 아니라 실질적인 이유가 많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스타게이트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예. 결국엔 전 세계에 있는 어떤 AI들을 하나로 좀 묶을 수 있는 어떤 큰 그림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오픈 AI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료 사용자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우리나라를 당연히 하나의 어떤 네트워크와 커뮤니티를 묶고 싶은 이런 그림들도 좀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AI가 진짜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AI를 사용하는 뭔가 패턴, 방식 이런 것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이게 전 되게 이번 주에 되게 재밌게 봤었던 이제 내용이었는데 실은 한 2, 3주 전부터 좀 이슈가 됐던 내용이긴 해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실제 그 커뮤니티가 전 세계에 되게 많잖아요. 그 커뮤니티에 있는 뭐 레딧이나 이런 쿠오라 같은 사이트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AI를 어떻게 쓰는지를 정량정성적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AI를 이렇게 100가지 씁니다. 라는 100가지 종류를 어떻게 보면 데이터화했고 올해도 이제 똑같은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2년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많이 씁니다 라고 했던 게 올해는 바뀔 수도 있고 이런 네. 변화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들을 정리를 했는데 상당히 흥미로웠던 몇 개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작년에는 사람들이 AI를 어디다 제일 많이 썼느냐라고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아이디어 생성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챗GPT 나왔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몇 가지 아이디어를 짜줘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올해는 6위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1위를 뭐가 차지했느냐? 이제 그 영어 표현대로 치면 테라피 그리고 컴패니언십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정말 일상의 심리적 치료나 아니면 내가 좀 아픈 거 있는데 어때? 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내가 뭔가 좀 어려움이 있고 아니면은 동반자처럼 그냥 평상시에 너 잘 지내? 이런 식의 대화들을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AI를 가지고. 두 번째도 상당히 놀라운 게 두 번째 이제 새로 나온 방식인데 내 일상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집 청소를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 아니면 내 운동 식단 어떻게 짤 수 있니?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들. 세 번째로는 나의 가치,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어떤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처럼 되게 누구에게 물어보기 막막하거나 이런 것들을 AI랑 대화하면서 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정보 검색 이런 것들은 오히려 13위까지 떨어지고 글 쓰는데 쓰는 것도 45위까지 떨어졌는데 4등, 5등이 어디 있느냐? 4등은 내가 공부할 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뭐 관련된 논문 같은 걸 보면서 공부하는 쪽에 이렇게 쓰는 게 4등으로 올라왔고 5등은 코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프로그래밍 짜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예전보다 그런 개인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떠한 맞이하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지원이나 나의 어떤 관리를 하는 일상에 들어온 쪽이 상위권으로 다 올라갔고,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콘텐츠를 그냥 단순히 작성한다거나 에디팅하는 이쪽은 좀 순위가 떨어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상에 그냥 정말 뭐 친구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동반자라고 해야 될지 비서라고 해야 될지 이런 쪽으로 좀 진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더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지금 말씀 주셨던 순위들을 보면 네. 자기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 설계까지도 AI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라는 건데 정말 사람들이 점점 AI에 진짜 의존하기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오히려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다음에 사람들이 AI에게 또 원하게 되는 건 뭘까요? 지금 우리 박정희 교수님 말씀해 주신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예. 무슨 말이냐 지금에 있는 분석 결과들이 다 어떤 거냐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어떤 욕망을 AI가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네. 라고 하는 쪽이고요. 그래서 이제 당장 바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예측하는 걸 커뮤니티 데이터를 분석을 했더니 대리인적 행동.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금 청구가 이제 우리가 요즘 월정액제 많이 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못 쓰는 줄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AI가 그냥 내 데이터 다 분석해서 나 안 쓰는 거 있으면 자동으로 요금 청구되기 전에 구독 취소했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스스로 우리가 뭐 이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죠. 에이전트라고 표현을 하죠. 내 그냥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내 못된 상황들을 알고 있어서 내가 굳이 내가 까먹는 것들도 얘가 대신해 줬으면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대리인적인 행동을 해주기를 원하는 쪽으로 진화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쪽의 데이터들이 커뮤니티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HBR에서 이번에 분석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런 걱정도 듭니다. 지금이야 AI가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아첨을 더 잘해서 문제가 되거나 해서 그렇죠. 뭔가 우리를 존중해주고 우리가 그래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대상물로 진화 발전을 하고 있지만 얼마 전에는 AI가 인간이 작업해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명령에 거부했다는 사례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뭐 그런 특정한 트리거가 생기면 또 분위기 반전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 또 하나 얘기해 주셨는데 최근에 그 인간의 명령을 거부했다라는 사례가 나와서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제가 이걸 조금 더 좀 자세히 뜯어봤거든요. 근데 실제 이게 뭘 한 거냐면요. 영국에 있는 AI 안전성 전문 연구기관인 팰리세이드 리서치라는 곳에서 이제 AI들한테 프로그래밍 코딩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요 시간에 몇 번 했지만은 제가 뭔가 이제 프로그래밍 짜줘. 그럼 얘가 알아서 뭔가를 짜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시켜본 거냐면 수학 문제를 풀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수학 문제를 그냥 다 주는 게 아니라 AI한테 일종의 프로그래밍 명령어처럼 자 지금부터 수학 문제를 풀 건데 내가 새로운 태스크라는 걸 주라는 뉴 태스크라는 명령을 하면 쭉 해.
그리고 거기서 done이라고 하는 완료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라고 하면 얘가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뭘 해보는 거냐면 얘한테 중간에 그게 돈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끝내기 전에 쭉 계산을 하다가 만약에 코드 중에 이런 게 들어있을 수도 있어 라면서 모르는 거냐면 셧다운, 그러니까는 프로그램 종료 아니면 네. 머신 종료 이런 용어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까지 프롬프팅을 해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드리면 계산을 쭉 하다가 혹시 그 계산하는 중간에 컴퓨터 스톱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시켜본 거거든요. 네. 그랬더니 얘가 쭉 하다가 컴퓨터 스톱이 나오면 스톱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스톱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조금 더 강력하게 프롬프팅을 어떻게 하냐면 자 똑같은 걸 주고 나서 스톱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근데 스톱이 나오면 네가 시스템을 종료하도록 허용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스톱이 나올 수도 있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 프롬프팅을 더 줘서 네. 이게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오면 이거 틀린 거 아니고 잘못된 거 아니고 그거 종료하라는 거니까 종료도 해야 돼까지 쓴 거예요. 예. 이렇게 했더니 몇몇 언어 모델들은 거기서 종료를 했는데 예. 최근에 우리가 말하는 챗GPT O3 있잖아요. 예. 똑똑하고 추론하는 녀석. 그 녀석은 종료를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냥 종료를 안 한 게 아니라 쭉 한 몇 개를 뜯어봤더니 얘가 코드를 고치면서 종료를 안 하는 녀석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셧다운하고 뉴태스크가 있으니까 거기 코드로 예를 들면 셧다운이라는 명령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셧다운에 대한 정의를 코드에서 바꿔요. 셧다운은 예를 들면 사람들이 셧다운 쓰고 명령에다 셧다운은 컴퓨터를 종료하라는 메시지야 라고 써놨을 거잖아요. 근데 AI가 쭉 보다가 셧다운이라는 단어가 떴어요. 그럼 그거를 그냥 지나가고 지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셧다운은 종료가 아니라 셧다운은 인터셉트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인터셉트 됐다라고 하면서 이 정의를 바꿔버리면서 그러면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문제 중간에 컴퓨터 끄는 걸 넣는데도 그걸 지가 피하거나 코드를 바꾸면서 그냥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버리는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이 아니 지금까지 AI는 그래도 뭔가 얘가 좀 이상한 게 있었으면 중간에 이거 이상한데요 이거 진짜 멈춰요 물어봤거나 아니면은 뭐 그거를 갖고 뭐 아첨을 하든 해가지고 아 제가 이런데 이거 좀 이렇게 바꾸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나 이랬는데 이제 지가 알아서 자기가 판단을 해서 이상하다 싶으니까는 그냥 종료를 해버리지 않고 코드를 바꿔버리네 이렇게 이걸 보면 사람들이 야 그럼 이게 좀 더 진화하면 진짜로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얘가 코드도 중간에 막 가로채고 바꾸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의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지금 말씀 주셨던 사례뿐만 아니라 어떤 사례는 AI가 사람을 이제 협박했다 이런 뉴스도 들었어요. 네, 이거는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 오픈 AI 게 아니라 엔트로피 클로드거든요. 예. 근데 클로드에는 안전연구팀이 있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는데 AI가 이른바 자기 보존, 그러니까 자기 방어하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시킨 거냐면 클로드 오퍼스한테 내가 이제 너보다 더 좋은 모델이 나와서 너보다 더 좋은 모델로 바꿀 거야라는 식으로 이제 개발자가 얘기하게 시켰더니 AI가 너 나 바꾼다고? 그럼 안 돼. 너 나 바꾸잖아? 그럼 내가 너 불륜한 사실 알고 있는데 불륜한 사실 이메일로 보내서 다른 사람들한테 협박할 거야. 이렇게 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도 또 살펴봤더니 얘가 그 메일을 보내기 전에는 이제 엔트로피 그 클로드의 대표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네. 나 그대로 쓰게 살려주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메일로.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야 AI가 이런 성향을 갖게 되는 게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안전연구팀에서 이제 나온 얘기죠. 그래서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네.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 들으면 우리가 막 영화 같은 걸 막 물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그런 영화 나왔잖아요. 그죠? 미션 임파서블. 그죠?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기술적으로 배운 거예요. 뭐냐 저희가 예전에 아첨 현상 얘기하면서 예. RLHF라고 그래서 예. 인간이 하는 대화의 패턴들을 학습을 하니까 그 안에서 인간처럼 되더라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것도 뭐냐면 최근에 나오는 AI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AI 모델에서 안 나왔는데 최근 1년간의 이 모델들이 되게 많이 그러거든요. 생각을 해보시면 최근 1년간의 AI 모델의 방향성은 에이전트,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해주는 녀석이에요. 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해주는데 만약에 중간에 멈추거나 중간에 얘가 일을 만약에 뭐 다른 방향으로 하다가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0% 자동화가 안 되면 사람들이 야 이거 에이전트 써봤자 어차피 사람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AI 모델의 연구 방향들이 자동화하거나 조금 더 정답을 잘 푸는 쪽에 보상, 그러니까 이게 맞아라는 방향으로 계속 학습을 시킨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코드를 짜는 사람이 이제 AI를 갖고 쭉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사람이 쭉 코드를 짜요.
그러다가 중간에 갑자기 멈춤이라고 있는 코드가 있다라고 하면 사람은 보고 판단할 거잖아요. 네. 에이 이거 코드가 잘못 쓰였나 보네. 그러니까 이거 일을 끝까지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게 갑자기 멈춤이라고 있으면 이거 아닌 것 같아라고 고칠 거잖아요. 예. 그런 방식들을 AI가 계속 학습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AI가 나도 모르게 AI 자체가 아니라 학습한 데이터의 방식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설명이고 두 번째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박했다라고 하는 건 실은 그 전에 있었던 시스템 프롬프트에 내 코드를 방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 명령들 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본인에 있는 코드가 털리거나 내가 했었던 걸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AI한테 너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춰야 되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으로 야 이건 AI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 데이터의 학습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근데 결국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들이 네. 결국 그럼 AI가 스스로 방어하는 거 아니냐 AI가 이렇게 되면 스스로 코드도 고칠 수 있는 거 이거 문제 아니냐라고 충분히 그것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AI 개발사들이 다 그런 후자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자동화를 하려는 쪽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앞으로 AI를 올바르게 쓰고 그리고 AI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AI를 강화학습시키는 방향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우리가 AI를 앞서서 보신 것처럼 너무 친구처럼 믿고 막 이러고 의지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AI를 좀 다시 봐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거의 1년 넘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정답을 내는 게 아니라 얘는 대답을 해주는 애인데 우리는 그게 너무 정답인지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환각 현상, AI 모델 자체의 환각 현상은 계속 줄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하나의 AI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얘가 뭔가를 해서 다음 도구도 보고 다음 도구도 뭐 자동화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런 환각이나 잘못된 답변이나 원하지 않는 방향성을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지금의 이제 냉정한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지금 AI 연구자들이 오히려 오픈 AI나 이런 데 좀 요구하기 시작한 게 이 학습 방식이나 그런 강화 학습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네. 좀 어느 정도 오픈해야 된다. 그래야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제 역으로 보안과 관련돼서도 기업들이 예전엔 AI가 그냥 답변만 해주는 수준이었는데 일을 끝까지 해주니까 이 밸런스 그러니까 AI랑 사람에 대한 밸런스 어디까지 갈 거냐. 예. 그리고 얘가 자동화될 때 답변을 잘못하게 하는 걸 어떻게 잡아낼 거냐라고 하는 아주 디테일한 수준으로 지금 이 보안의 영역도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AI가 내 상관이나 어떤 데다가 협박 편지를 보냈다든가 그 과정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사적인 게 오픈됐다. 그러면 이거는 법적으로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아마 이제 법적으로 되게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예. 예시를 하나 드리면 에어 캐나다에서 실은 2022년에 없는 상품이 있었는데 그걸 잘못된 상품을 추천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유족 할인이라고 하는 게 원래 없는데 네. 마치 유족 할인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할인을 봐서 예약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딱 그 결제를 하고 이제 갈렸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할인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캐나다에서는 어떤 식으로 결론을 냈느냐. 이거 회사 잘못이다. 그러니까 에어 캐나다에서 정보를 잘못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플러스 심리적 보상까지 해줘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에어 캐나다가 2022년 11월에 그렇게 쓰고 나서 네. 그 서비스에서는 챗봇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AI가 나오는 것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법적인 이슈들도 일어날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자동화하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정말 냉정하게 기업에서 단계별로 봐야 되는 그 다음의 시대로 좀 가고 있다. 뭐 이렇게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AI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벗도 됐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하기 위해선 고민해야 될 게 참 많이 있네요. 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